미 해군 정보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선박 200척이 동시에 접근했는데 한국이 3분 만에 전부 잡아냈습니다. 미국도 불가능하다고 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일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긴급 발표했습니다. 동맹국 신뢰도 평가 1위, 대한민국. 일본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해군을 분석해온 미 해군 정보장교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천안함 이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한국 해군의 진짜 실력.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2시 47분. 저는 한국해군작전사령부 상황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보고들. 그 모든 게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20년간 미해군 정보장교로 일하면서 전 세계 바다를 봐왔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까지. 펜타곤의 상황실도 가봤고 일본 요코스카 기지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해에서 본 것은 제 경험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중국 선박 200척 접근 중. 젊은 하사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개, 20개였던 점들이 순식간에 50개, 100개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화면이 오작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손으로 눈꺼풀을 문지르고 다시 봤습니다. 150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180개.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200개. AIS 신호 전부 꺼진 상태입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해군 장교가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날씨를 보고하듯 차분했습니다.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모든 상선은 이걸 켜고 다녀야 합니다. 국제해상법이에요. 끈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숨고 싶다는 거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00개의 붉은 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서서히 모이더니 일정한 간격으로 대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군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최민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중국의 그림자 함대. 저도 보고서로만 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 공식적으로는 어부지만 실제로는 군사훈련을 받은 중군사 조직. 그들이 한꺼번에 200척이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미 해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척을 동시에 추적하는 건 우리한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AIS까지 꺼진 상태라면 레이더와 위성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한국 해군은 달랐습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리지 않았어요. 고함 소리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차분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3분 내로 전 선박 식별 완료하겠습니다. 한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분이요? 200척을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목격하고 있다는 예감이었죠. 제가 왜 그 새벽에 한국 해군 상황실에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해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미군 장교들처럼요.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릭 레너드라고 합니다. 미 해군 정보국 소속으로 20년간 일했습니다. 주 업무는 동맹국 해군 전력 분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평가하는 일이죠.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 영국 왕립해군,
나토 소속 해군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실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솔직히 관심 밖이었어요. 왜냐고요? 2010년이요. 천안함. 북한 잠수함에 뚫렸잖아요. 우리 정보국에서 한국 해군을 평가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실패.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에요. 적 잠수함 하나 탐지 못하고 46명이 죽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사였죠. 그래서 한국 해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실력이 안 따라주는 동생. 미국 장비 사서 쓰긴 하는데 제대로 운용할 줄 모르는 애들. 그게 제가 알던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3개월 전 그 인식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전 하와이 펄하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이 한창이었습니다. 29개국 해군이 모이는 거대한 행사죠. 저는 정보국 대표로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첫째 날 오전 사령부 브리핑룸에 각국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로라 하는 해군 강국들의 엘리트들이 한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아는 얼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다카하시. 일본 해상자위대 정보부 소속이었습니다. 몇 번 같이 일해본 적 있는 친구였죠. 실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에릭, 오랜만이야. 다카하시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이번엔 뭘 분석해? 한국.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재미없겠네. 그러게. 다카하시도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한국 해군은 그런 존재였어요. 분석할 가치조차 애매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해군 전력 현황 발표가 이어졌죠. 일본 차례가 됐습니다. 다카하시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이지스함 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야급 2척이 최신의 함이며 미국 이지스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자신감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사실 일본 해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한국 차례였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젊어 보이는 중이었어요. 김이라는 성을 가진 친구였는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운용 중입니다.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다카하시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3척이래. 우린 8척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세종대왕급이라고 해봤자 미국 기술이잖아. 다카하시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중위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세종대왕급은 128셀 수직발사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128셀? 다카하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마야급은 96셀인데 뻥치는 거 아니야? 저도 의아했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도 96셀이거든요. 128셀이라면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셀이 많으면 뭐해? 제대로 운용을 해야지. 다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천안함 때 북한 잠수함도 못 잡은 애들이잖아.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미군 장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한국, 분석할 가치가 있나?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발표를 하던 한국 중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웃음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끝까지 침착하게요.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림팩 둘째 날, 실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함정이 돌아가며 미사일을 발사하고 표적을 격파하는 시험이죠. 저는 관측함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도 옆에 있었고요. 일본 마야급이 먼저 나섰습니다. 세계의 표적을 향해 SM-2 미사일 3발을 발사했죠. 결과는 2발 명중, 1발 빗나감. 명중률 66%. 괜찮네. 다카하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호주 호바트급.
3발 중 2발 명중. 마찬가지로 66%. 미국 알레이버크급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 해군이죠. 4발 발사에서 3발 명중. 75%. 역시 미국이야. 다카하시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훈련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쌍안경을 들었어요. 몇 발 쏜대? 다카하시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한두 발 아닐까? 조심스럽게 가겠지.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사격 준비 완료. 표적 6개 동시 교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개? 다카하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쳤나? 일본도 3개밖에 안 했는데 6개 표적 동시 교전. 이건 미 해군에서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고난도 훈련이에요. 허세 부리다 망신당하겠네. 다카하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점. 발사. 세종대왕함의 측면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한 발, 2발이 아니었어요. 거의 동시에 6발의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사일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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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6개의 표적이 차례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관측함 브리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전탄 명중. 6발 6중. 무전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쌍안경이 축 늘어졌어요. 6발 6중. 100%. 일본 66%. 호주 66%. 미국 75%. 한국 100%. 옆에서 다카하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브리지에 있던 미 해군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잭슨 제독이었어요.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 저 배함장 누구야? 한국 해군 박중령입니다. 부관이 대답했습니다. 잭슨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 끝나면 데려와. 악수 한번 해야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잭슨 제독은 쉽게 누구한테 악수 청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30년 경력의 노장입니다. 다카하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운이요? 6발 연속 명중이 운일 리가 있나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 해군의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열심히는 하는데 실력이 안 따라주는 동생. 그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깨지면 제가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니까요. 미국이 최고다. 일본이 아시아 1위다. 한국은 우리 밑이다. 그런 확신들 말입니다. 림팩이 끝나고 2주 후, 저는 펜타곤으로 호출됐습니다. 에릭, 새 임무가 있어. 상관인 데이비스 대령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펼쳐봤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정밀 분석? 그래. 3개월 파견이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은요? 호주는? 위에서 결정한 거야. 림팩 이후로 한국 해군 정보 요청이 많아졌거든. 임팩, 세종대왕급의 6발 6중. 그 일 때문인 게 분명했습니다. 에릭, 뭐가 불만이야? 데이비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말해봐. 한국 해군, 분석할 게 있으니까. 미국 장비 사서 쓰는 거잖아요. 천안함 때도 그랬고. 데이비스 대령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에릭, 넌 정보장교야. 선입견 가지면 안 돼. 직접 가서 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니 한국 해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최민석 대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레너드 소령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미국 유학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속으로는 빨리 3개월 끝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최 대령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입니다. 세종대왕급 함정 투어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도로, 높은 빌딩들, 빠른 차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해군 실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최 대령님. 네, 솔직히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한국 해군, 미국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무례한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최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속으로요. 얼마나 보여줄 게 있다고.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지듯이.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을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바다 냄새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랄까요. 공기 자체가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쪽입니다. 최민석 대령이 부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사진으로만 보던 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첫인상은 그냥 크다였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보다 확실히 컸어요. 전장 170m, 만재배 수량 11,000톤.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크면 뭐해? 속이 알차야지. 미국 시스템 복붙한 거겠지. 외형만 키운 거겠지. 그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함정에 올라탔습니다. 갑판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긴 했습니다. 바닥에 기름때 하나 없었어요. 장비들도 정돈되어 있었고요. 관리는 잘하네.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함교에 들어섰습니다. 최 대령이 앞장서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전투정보실입니다. CIC라고 부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배치가 달랐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 CIC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레이아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콘솔 배치, 화면 구성, 심지어 의자 위치까지. 이거 미국 시스템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최 대령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형 전투체계예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전부요? 네.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100% 국산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100% 국산.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국 기술 이전받은 거 아닙니까? 이지스 시스템 자체는 미국 거죠. SPY-1D 레이더도요. 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전투체계, 화기관제, 통합 소프트웨어는 전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콘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인터페이스가 미국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직관적이랄까요.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봤습니다. 반응이 빨랐어요. 클릭 한 번에 원하는 정보가 바로 떴습니다. 이건 좀 다른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대령이 다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직 발사대 보여드릴까요? 네.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함정 앞부분에 거대한 발사대가 있었어요. 뚜껑이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미사일이 빽빽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28셀입니다. 최 대령이 말했습니다. 128셀. 미국 알레이버크급이 96셀이에요. 일본 마야급도 96셀. 왜 128셀로 만들었습니까? 서해가 좁습니다. 적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발사대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건 그냥 복붙이 아니네.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기들 환경에 맞게 설계했다는 걸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최 대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함정의 가동률. 이게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도 정비 때문에 항구에 박혀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미 해군 이지스함 평균 가동률이 70% 정도입니다. 10척이 있으면 7척만 바다에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3척은 정비 중이거나 수리 중이죠. 일본 해상자위대도 비슷합니다. 70% 안팎. 중국 영호5형 구축함은 더 낮아요. 60%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도 비슷하거나 낮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최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95%입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몇 %요? 95%요. 95%.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실적 기준입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95%라니. 그건 거의 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척의 세종대왕급 중 2.85척이 항상 작전 가능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여드릴까요? 최 대령이 차를 타자고 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해군 정비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정비창 안은 분주했습니다. 수십 명의 정비병들이 각자 맡은 장비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고 드릴 소리가 울리고 무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교대입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밤에도요? 네. 밤에도 같은 인원이 일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비병들의 얼굴을 봤어요. 지쳐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정비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였어요. 기름때 묻은 얼굴로 엔진 부품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얼마나 일했습니까? 오늘 12시간째입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정비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눈이었지만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비병이 대답했습니다. 저 함정이 바다에 나가야 서해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12시간 일하고도 저런 눈빛을 가진 정비병. 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뭐가요? 95%의 비밀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단한 걸 보고 있다는 건 느꼈어요. 셋째 날. 저는 해군작전 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선, 어선, 때로는 정체불명의 선박들까지. 레이더 앞에 앉은 장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병사들이었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저 병사들, 교대 안 합니까? 최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남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보던 선박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교대 시간 되면 털고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미군이라면 무조건 그랬을 겁니다. 노동시간 규정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과한 것 같습니다. 최 대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과하다고요? 네, 교대 시간은 지켜야죠. 피로 누적되면 오히려 실수합니다. 최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해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 날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천안함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최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밤 9시 22분. 폭발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천안함과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최 대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갔습니다. 배가 두 동강 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46명이 죽었습니다. 제 동기 3명도 있었어요. 사관학교 같이 다닌 친구들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신 수습하러 갔을 때 차마 말씀 못 드리겠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 해군 정보장교로서 천안함 사건을 분석한 적 있습니다. 보고서로만요. 숫자로만요. 46명 사망.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맹세했어요. 최 대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그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결이었습니다. 저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대령이 레이더 앞에 앉은 병사들을 가리켰습니다.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 일이에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저는 다시 병사들을 봤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보였어요. 저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각오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최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95% 가동률인지, 왜 교대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안 뜨는지, 왜 12시간 일해도 저런 눈빛인지.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맹세였어요. 넷째 날, 저는 서해 최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초계함을 타고 NLL 근처까지 갔어요. 북방한계선, 남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작은 배였습니다. 1500톤급 초계함. 흔들림도 심했고 시설도 낡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긴장감은 더 높았습니다. 여기가 최전선입니다. 함장인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어요. 저 너머가 북한 영해입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팽팽하게 긴장된 느낌.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2년째입니다. 집에는 언제 가보셨어요? 김소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전이요. 4개월이요? 네. 신혼인데 아내 얼굴 본 지 4개월 됐네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미 해군도 배치 기간이 길긴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걸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휴가도 넉넉하고 수당도 주고. 불만 없습니까? 김소령이 웃었습니다. 있으면 여기 안 있죠. 그래도 신혼인데 아내가 이해해줍니다. 군인이랑 결혼한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초계함 갑판을 돌아다니다가 젊은 부사관을 만났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습니까? 3년째입니다. 집에는요?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3개월 전이요. 가족은요? 아내랑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요? 몇 살입니까? 이제 돌 지났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잔치는요? 못 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묻어났어요. 아내가 영상통화로 보여줬어요. 아이가 걸어다니는 거. 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아이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이게 그때 캡처한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가 떡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많이 보고 싶겠네요. 네, 많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뒤에 있으니까요. 뭐가요? 가족들이요. 제가 여기 있어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니까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연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평은 없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 일이니까요.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부사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우리 일이니까요. 미군에서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미군은 돈 받고 일합니다. 물론 애국심도 있어요.
하지만 급여, 복지, 연금. 그게 주된 동기죠.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뭘 믿고 저러는 걸까? 뭘 위해 저러는 걸까? 파견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해군작전 사령부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최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서해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보여줘도 됩니까? 한국 해군의 핵심 시스템을 외국 군인한테 보여준다고요? 됩니다. 동맹이니까요. 최 대령이 웃었습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상황실 한가운데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가로 10m, 세로 4m. 그 안에 서해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실시간입니까? 네. 위성, 레이더, 해양감시소, 항공정찰.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각 점마다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선박 종류, 속도, 방향, 소속 국가까지. 저 선박들은요? 저는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AIS 신호가 없는 붉은 점들이었어요. 저 피탐 선박입니다. AIS 끄고 다니는 배들이에요. 어떻게 추적합니까? 레이더 반사 신호, 열화상, 위성 영상 교차 분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 대령이 웃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가 옆에 있는 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선박 식별해봐. 화면에 새로운 점 하나가 떴습니다. 정보 없음. 정체불명. 병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분, 2분, 3분. 식별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선박명, 톤수, 소속 국가, 현재 속도, 예상 경로까지. 3분이요? 네. 최대 5분 안에는 끝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 해군도 이 정도는 시간 걸려요. 위성 데이터 받고,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고. 최소 15분에서 30분. 미국하고 정보 공유는요? 태평양 사령부에 5분 내로 전달됩니다. 5분. 실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 피탐 선박 몇 척 탐지했습니까? 최 대령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847건입니다. 847건.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하루에 2건 이상. 매일매일 정체불명 선박을 찾아내고 추적했다는 뜻입니다. 중국 배가 많습니까? 대부분이요. 가끔 북한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정보장교로 일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미 해군이 기술력은 더 앞섭니다. 장비도 더 많고 예산도 더 많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촘촘하게 실시간 감시하는 건 본 적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기술만으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24시간 지켜봐야 합니다. 눈을 떼지 않아야 해요. 저는 레이더 앞에 앉은 병사들을 봤습니다. 아까 그 병사들이었어요. 교대 시간 지나도 안 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저들이 눈을 떼는 순간 뒤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 선박 다수 접근 중.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50개, 100개, 150개, 200개.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서해.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200개의 붉은 점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정보장교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봐왔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전 선박 AIS 꺼진 상태입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200척이 신호를 끄고 접근 중. 군함처럼 대열을 갖추고. 저는 최 대령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궁금했어요. 당황하고 있을까? 긴장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의 얼굴엔 동요가 없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최 대령이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최 대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선박 식별 시작해. 병사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한 번 선박, 100톤급 어선,
속도 12노트, 2번 선박, 150톤급 어선. 속도 11노트, 3번 선박, 200톤급 화물선. 속도 10노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0번, 100번, 150번. 시계를 봤어요. 1분 경과, 2분 경과, 3분. 200척 전부 식별 완료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분. 200척을 전부 선박별 톤수, 속도, 예상 경로 다 나왔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빼곡히 떴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미 해군도 힘든 겁니다. 200척을 동시에 추적하고 3분 만에 전부 식별한다고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 진행합니다. 최대령이 말했습니다. 경고 발송 준비. 통신병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선박은 대한민국 영에 접근 중입니다. 무전이 나갔습니다. 10분 내로 현 위치에서 이탈하십시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지켜봤어요. 200개의 붉은 점들이 멈췄습니다. 마치 고민하는 것처럼요. 불응시 해경 출동 및 납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 무전이 나갔습니다. 1분, 2분.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만약 저들이 무시하고 계속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충돌이 벌어지나? 군함 출동하나? 3분. 그때였습니다. 화면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붉은 점 하나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턴. 그 뒤로 또 하나. 또 하나. 점점 더 많은 점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200척 전원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저게 지금 꼬리를 내리는 건가? 200척이 상황실에 함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록만 했어요. 중국 선박 200척 퇴각. 시간 03시 12분. 담담하게요. 저는 최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까? 한 달에 서너 번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이런 대규모 접근이 그때마다 이렇게 대응합니까? 네. 탐지하고, 경고하고, 물러나게 합니다. 최 대령이 화면을 봤습니다. 작년에만 847건이었어요. 전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해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나시죠? 천안함 실패. 미국 장비나 사서 쓰는 애들. 열심히는 하는데 실력이 안 따라주는 동생. 그게 제가 알던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본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200척을 3분 만에 식별하고 경고 한 번에 물러나게 하고 그것도 한 달에 서너 번씩. 연애 847번. 이게 실력이 없는 해군입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을 떠나기 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언론. 침묵. 아무 보도도 없었어요. 200척이 꼬리 내린 건 창피한 일이니까요. 보도할 리 없죠.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 중국 선박 200척 동시 탐지 성공. 요미우리 신문 일면이었어요.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동시 탐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림팩 때 한국 비웃던 다카하시 생각이 났거든요. 2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회의실. 한국 해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어요. 각국 정보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일본. 다카하시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128셀 수직 발사대, 전투체계 100% 국산.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지스함 가동률 95%, 미 해군 70%, 일본 70%, 중국 60%와 비교됩니다. 다카하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피탐 선박 탐지 건수. 작년 한 해 847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한 사례입니다. 200척 동시 탐지 영상을 틀었어요. 3분 만에 전 선박 식별되는 장면. 경고 후 200척이 후퇴하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 됐어요. 영국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견학 요청 가능합니까? 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함정을 만드는지. 저는 놀랐어요. 영국이요? 해군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이 한국한테 배우겠다고? 호주 장교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대만 측 참관인이 발언했어요. 대만 국방부 보고서에도 한국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 해군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다카하시였습니다. 에릭,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응, 잠깐 시간 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다카하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세종대왕급 자료. 응, 공유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레이더 시스템이랑 전투체계 자료. 혹시 구할 수 있나?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림팩이 떠올랐어요. 한국, 분석할 가치가 있나? 천안함도 못 막은 애들이잖아. 비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탁이야. 다카하시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구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실력이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한국한테 직접 해. 다카하시가 움찔했어요. 그게 더 빠를 거야. 저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미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맹국 신뢰도 평가 결과. 매년 하는 평가예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점수 매기는 거죠. 1위, 대한민국. 저는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작년까지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이 앞섰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동맹국 신뢰도 1위 등급. 일본, 2위로 밀려나. 다카하시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말 못했겠죠. 1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파견이 아니었어요. 공식 협력 논의차 방문이었습니다. 최 대령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또 올 줄 몰랐습니다. 웃으며 악수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해군작전 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상황실은 3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공간, 푸른 빛을 내뿜는 모니터들, 레이더 앞에 앉은 병사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한 병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였어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몇 시간째 앉아 있습니까? 8시간째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뒤에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서해 최전선에서 만났던 부사관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최 대령을 봤습니다. 다들 같은 말을 하네요. 최 대령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안 자는 이유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어요. 뒤에 있는 가족들이 편히 자게 하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 해군을 봐왔습니다. 미 해군. 세계 최강이죠. 장비도 기술도 예산도 압도적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 해군이에요. 경험이 풍부하죠. 영국 왕립해군. 역사와 전통의 해군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처럼 왜 싸우는지 아는 군대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군은 돈 받고 싸워요. 물론 애국심도 있지만 급여와 복지가 주된 동기입니다. 일본군은 의무감으로 싸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어요.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들까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지키고 싶어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군의 강점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별 아래 어딘가에서 초계암이 순찰하고 있겠죠. 신혼 4개월째 집 못 간 김소령. 아이 돌잔치 영상으로 본 부사관. 12시간째 정비하는 병사. 교대 시간 지나도 안 가는 레이더병. 저들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가족이 편히 자는 사이, 저들은 깨어 있습니다. 천안함 이후로 맹세했다고 했죠. 다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 맹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847번, 200척을 쫓아내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3개월 전에 뭐라고 생각했는지 기억나거든요. 한국, 분석할 가치가 있나? 천안함도 못 막은 애들이잖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한국 해군은 강했습니다. 장비도 강했고 기술도 강했어요. 하지만 진짜 강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왜 싸우는지 아는 사람들. 누굴 지키는지 아는 사람들. 그게 한국 해군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정보장교 에릭이 서해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는 잠들지 않고 서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자는 동안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께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